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행정작용법 시작합니다. 제2편 행정작용법. 예, 첫 번째 행정작용법은 행정입법부터 시작하죠. 행정입법부터 해서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라는 테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제 법규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행정입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해봐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행정입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행정입법. 이게 무엇이냐? 예, 정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보시게 되면 법규명령의 의의가 나오는 앞부분입니다.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까지가 행정입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행정입법이죠. 행정부가 법을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기관의 측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기관의 측면에서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을 하죠. 그러나 그 내용은 실질은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의 측면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의 측면, 행정작용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이더라 이거죠. 입법작용이더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내용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배우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작용을 배운다라기보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기관이 행하면서 실제로 법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형식도 실질도 행정작용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처럼 행정입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인 경우도 있고 또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었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쟁송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사법작용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것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기는 하지만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행정입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행정입법. 정의가 무엇이다? 정의는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추상적 규범이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거. 근데 이거 이렇게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행정기관이 만드는 작용도 행정입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정된 규범도 행정입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드는 작용도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그의 산물, 행정입법의 산물도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이라고 했을 땐 둘 다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행정입법이라는 거 우리 항상 무엇과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행정행위랑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행위랑. Verwaltungsakt. 행정행위 개념 요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정청의 행위여야 한다. 그랬죠? 행정청의 행위는요, 행정소송법 제2조 2항의 행정청은 광의행정청, 작용법상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기능적 의미 행정청도 포함된다고 했죠.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여야 된다. 법집행행위라는 거, 이것은 이제 법 선언작용으로서의 사법작용은 아니고, 법 제정작용으로서의 입법작용은 아니고, 법 집행작용이 바로 행정행위다. 그랬습니다. 요거 잠깐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법작용, 공법행위가 바로 행정행위다. 뭐는 아니라는 거죠? 사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법작용, 사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적인 단독행위. 권력적 행위라는 것은요, 행정청의 행위죠.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위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등한 지위는 안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단독 행위라는 것, 이것은요,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의사 합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보통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바로 행정행위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즉 외부적 행위가 행정행위다. 내부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법적인 효과를 동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적 행위는 행정행위지만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이제 법적인 규율, 법적 행위라고 했으니까 법적 규율이 무엇을 규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측면에서 보시고, 사람의 측면에서, 개별적 규율인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 규율인 것인가,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사건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규율인 것인가, 아니면 추상적인 규율인 것인가에 따라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1이라고 두고, 2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3이라고 두고, 4라고 두고,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위층은 시끄럽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디가 행정행위고 어디가 행정행위가 아닐까요? 우리 이제 배운 대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요거 행정행위 맞고, 요거 행정행위 맞고, 요거 행정행위 맞는데, 요거가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행정입법이다, 이거예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다. 개별성, 일반성이라는 것은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개별적 규율이 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규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것은 일반적 규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 뭐 개별적 규율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집단을 딱 여기까지다라고 그 집단을 특정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복수라고 할지라도 개별적 규율인데, 어디까지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때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 규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편입과 이탈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집단에 대해서 편입, 이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여기까지가 이 집단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일반적 규율이죠.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특정 사건에 대한 규율이 바로 구체적 규율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대한 규율이 바로 추상적 규율이죠. 이것은 편입 이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장소적 한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가라고 말할 수 있으면, 특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규율 문제가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면 이것은 이제 추상적 규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갑에게 어떤 철거 명령을 한다 하게 되면은 갑이 위법권 충분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구체적 사건과 갑이라는 특정인 개별적 규율, 이런 건 당연히 행정행위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보시게 되면 일반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일반적 규율이란 건 뭐야? 불특정 다수인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적 규율입니다. 그죠? 거의 특정 가능합니까? 계속 서로 전입하고 전출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다라고 편입 이탈을 우리가 정해낼 수가 없어요. 수원시에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계획을 만든다 하게 되면 일반적 규율인데, 그것은 특정 사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 규율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일반 처분이라고 하죠. 일반 처분. 또 이런 거 말고도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차금지구역 설정. 그죠? 주차금지구역을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를 규율하니까 일반적 규율인데, 그 지역 딱 여기 장소 한정돼 있죠. 여기다가는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일반 처분으로서 행정행위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3번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독일에서 한참 싸움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막 총을 쏘면서 이건 행정행위야 아니야 막 이러고 총을 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냐? 행정행위설을 주장했던 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갑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갑의 공장에서 나오는 수증기, 그 수증기 때문에 어떤 이제 빙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빙판이 만들어질 때마다 빙판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이라는 한 사람이니까 개별적 규율이죠. 그런데 사건이요, 시간적 한정성이 없습니다. 시간적 한정성이. 오늘도 빙판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10일 뒤에도 빙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 한정성 중에서 시간적 한정성이 흠결돼서 그것은 추상적 규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보는 거, 이게 다수결의 입장이에요. 이건 어떻게 안 된다 이거죠.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이거예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 이건 법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 되는 겁니다. 행정입법. 이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입법이 뭔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다고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행정입법이라는 거 우리 이제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될 것인가? 옆에다 쓸까요? 국회, 우리는 국회죠. 의회 입법주의 원칙, 의회 입법주의 원칙 어디 있냐? 헌법 제40조에 있죠. 헌법 제40조에. 헌법 제40조에 보시게 되면 국회가 법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거를 물리 그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판단돼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 입법 독점주의로 우리가 파악을 해낼 수가 있을 텐데, 요게 이제 살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살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회의 입법 독점주의가 점차 약화돼요. 점차 약화되면서 행정 입법의 필요성이
행정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약화가 되는 기점이 있어요. 이게 약화되는 기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 우리 배웠었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가는 단계, 여기가 언제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뀌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치주의의 규율 강도가 매우 강해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의 규율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합법적 불법 국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아주 심각하게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주아 계급이 의회를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의회에서 노동자는 함부로 탄압해도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요. 함부로 탄압해도 된다. 노동 착취는 적법하다. 이런 법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노동 착취가 법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적법합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합법적 불법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법률은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요. 법률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정신에 부합해야 된다. 이러면서 위헌법률심판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규율의 강도가 강화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 규율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종래에는 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직 의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요, 뭘 인정하냐? 위임입법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죠.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오직 국회가, 의회가 법 만드는 행위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회가 중심이 돼서 법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행정 입법도 일정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예요? 권력 분리 원칙에는 반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치주의 시대에는요, 인치주의 시대에는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모두 다 군주에게 있었어요. 그죠? 군주에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얘가 법 만들고, 지금으로 치게 되면 얘는 누구죠? 행정부죠. 행정부 대통령입니다. 그죠? 얘가 법 만들고 지가 집행한 다음에 지가 재판해버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마음대로 해. 모든 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고 국민들의 법률 생활은 굉장히 심각하게 불안해졌었습니다. 그죠? 아무 때나 가서 성곽을 만들어라, 가서 사찰을 만들어라 동원하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은요, 우리 보고 아무 때나 가서 군대 가라 갑니까? 잡으러 온 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법적 행위, 불법적인 직무집행에 대해서는요, 저항해도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죠? 지금은요, 병역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만 이처럼 징병이 가능하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행정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부가 법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3권이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분립이 됐는데 요걸 다시 서로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정입법은 권력분리 원칙에는 원칙적으로 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걸 아무리 이제 부정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의회가, 국회가 뭐다? 굉장히 비전문적이라는 거예요. 비전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행정권 발동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사안의 개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 똑같을 겁니다. 100만 개가 있다면 100만 개가 있고 1000만 개가 있다면 둘 다 1000만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은 299명, 세 300이 안 돼요. 세 300이 안 되죠. 그리고 행정부의 행정공무원 몇 명이죠? 60만 공무원입니다. 60만 공무원. 그죠? 299명의 IQ를 다 우리 합산을 했을 때, 이 행정공무원들이 싸그리 다 바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바보라고 하더라도, 여기 고시 출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좀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다 바보 치겠습니다. 싸그리 다 바보. IQ 1, 150들 해도 얘가 이깁니다. 그죠? 누가 더 전문적이겠어요? 얘가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IQ가 150이 안 됩니다. 150이 이제 제가 150이고 얘는 150이 안 돼요. 그죠? 150이면 국회의원 안 하고 신림동 강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신림동 강사가 국회의원보다 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됩니다. 비전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상황들을 전부 다 이 비전문적이고 IQ가 떨어지는 이 사람들이 규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말이죠. 국회의원들. 사실 이 사람들한테 입법권이 있는 게 아니죠. 입법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입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이제부터 예, 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예, 우리의 시다발이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제 대표라고 표현해야죠. 그죠? 정치학에서 대표라고 하니까. 그죠? 대표라고 했지. 얘들이 전문적이어서 대표가 아닙니다. 그죠? 인기가 많은 거예요.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싸이도 국회의원 할 수 있죠. 맘만 먹으면. 그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민의 대표지 전문가 집단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다?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예,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입법권을 줬는데 그걸 얘네들이 제대로 행사를 못해요. 예, 행사를 못하니까 얘네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얘네들은 전문가 집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행정공무원 한 명.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가 A라는 사무라고 하게 되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야. 그죠? 그러니까 예, 법을 만들 때도 항상 어때요? 행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얘네들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죠? 보고 괜찮네 이러면 손드는 거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전문가니까 얘네들한테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하며 그 전문성이 높은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행정부에게 예, 법을 만드는 행위를 일부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 행정입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 행정입법의 필요성 옆에다가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4개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첫 번째, 전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국회 입법 능력의 한계. 방금 우리 얘기했던 전문성이 핵심이에요. 전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국회 입법 능력의 한계입니다. 국회 입법 능력의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요. 2번. 예, 다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분 요즘에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3D 프린터까지는 들었는데 요즘에는요.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3D 프린터를 어디였지? 칠레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3D 프린터기가 뭔지 아시죠? 네. 3D 프린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면 같은 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요. 그 도면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져요. 이 커피가 있죠? 예, 이 커피가 있으면은, 요거를요, 사진을 딱 찍어갖고 넣으면은, 커피가 만들어져요. 프린터기에서.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 칠레에서 이런 걸 만들었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게 화면에 나와요. 근데 화면에 나온 게 내 생각과 좀 다르면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화면에 있는 그림을 바꿔요. 바꿔서 이게 내가 생각한 거 맞다. 로봇을 생각하잖아요.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성추행 이러면 안 되나? 너무 심하나? 예, 뭐 하여튼간 술 먹고 예? 이런 거 하는 게 이 사람들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신의 대상. 예. 예, 한때는 저도 이런 걸 꿈꾼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다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법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D 프린터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귀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 사람이 이게 귀가 잘리거나 귀가 정상이 아니거나 이럴 때 귀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예, 이런 것도 이제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프린터기가 총을 만드는 겁니다. 총을 만드니까, 예, 이 3D 프린터기로 만든, 총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아직, 예, 없어요. 법이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항상 변화하는 사회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앞질러 가지 못해도, 그죠? 예, 선각자가 못 돼도, 예, 빨리 따라가 줘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얘네들한테 가갖고 3D 프린터기가 뭔지 설명하는 데만 몇 달 걸릴지 모릅니다. 이해를 못할 건데 무슨 법을 만들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행정부입니다. 얘네들은 전문가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4D 프린터기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만들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만들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라. 왜? 행정부는 계층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예, 상관이 하관한테 야 행정입법, 법령안 만들어와. 그럼 내일 아침까지 밤새서 만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국회는요, 예, 소집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입법이라는 게 또 다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측면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의 특수한 사정 고려의 필요성. 지금도 방금 내 밑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동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갔습니다. 네.
종적을 찾을 수 없어요. 저도 그래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 행동은 사기꾼이에요. 예.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 사무실 가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예. 국회의원 사무실 가보세요. 국회의원 만날 수 있습니까? 문 잠겨 있습니다. 네.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지역의 일꾼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지 국회의원은 절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지 않습니다. 예. 있지를 않아요. 있지를 항상 여의도에서 술 먹지 그 지역에 있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이 국회에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운명을 그럴 수는 없겠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지방의회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 지자체장이 만드는 규칙, 자치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자치법규요. 자치법규. 자치법규도 행정입법입니까? 그렇죠. 왜? 지방의회도 행정기관입니다. 그 입법기관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관인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행정기관이 조례나 규칙 같은 법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마지막입니다. 4번 쓰시고 동그라미 4번.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규율의 적합성.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규율의 적합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 집단입니다. 그죠? 이 입법기관이라 보기도 뭐하죠?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이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얘네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싸우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행정부는요. 얘네들 중립집단이잖아요. 중립집단이에요. 그렇죠? 저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왜?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금 역관주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공무원은 우리나라 100만 공무원 다 바뀝니까? 아니죠. 역관주의가 아니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해야 된다? 정치적 중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은 얘네들이 만드는 게 맞습니다. 얘네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입법권을 독점을 줘버리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고 행정 입법이 점점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야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요. 이런 상황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행정 입법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행정 입법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행정 입법은 어떤 모양새로 나올까요? 행정 입법은 어떤 모양새로 나오냐? 했을 때 행정 입법은요. 누가 만들죠? 법을 행정기관이 만듭니다.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 몇 개가 있어요? 100만 개 이러지 마시고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왜냐? 행정주체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공법상 법인이나 공무수탁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본래적 행정주체로부터 일정한 공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때 행정주체고 원래의 행정주체는 누구죠? 국가지자체. 그러면 국가의 손과 발이 되어 이건 손발이죠.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해주는 친구들을 우리가 국가기관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주체죠. 지방자치단체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대신해주는 그 기관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라고 합니다. 얘도 행정기관이니까 얘도 법 만들고 얘도 행정기관이니까 얘도 법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만드는 법이 뭐냐? 얘가 만드는 법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얘가 만드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가 만드는 법을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하죠. 자치법규.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명령에는 법규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고 행정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둘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둘의 차이는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예요.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법규성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앞에서 법치행정의 원칙 배우면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법규를 누가 창조한다? 누가 창설한다? 누가 만든다? 법률이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 법규가 뭐라고 했어요? 법이라고 했어요. 법. 법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규범입니다. 그래서 법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법이냐 아니냐. 그래서 법규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법규성이 인정되는 명령이 법규명령, 그 다음에 법규성이 인정이 안 되는 법적 규율성입니다. 법이냐 아니냐. 법이 아닌 명령이 바로 행정명령이고요. 이걸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규 명령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법규 명령에는 우선 먼저 볼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헌법 75조, 95조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법전 펴주시고 대한민국 헌법 펴주세요. 대한민국 본기본법 말고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75조 보시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 다음에 95조 한번 봐보세요. 95조 보시게 되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총리령과 부령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 이제 대표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잡기 시작합니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법규 명령에는 첫 번째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총리령이 있고요. 총리가 만드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령이 있고요. 부령은 뭐예요? 행정각부의 장이 만드는 안행부 장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교부 장관, 이런 행정각부의 장이 만드는 법이 있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에 이제 뭐가 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선관위 규칙, 이게 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중선관위 규칙,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규칙, 헌재 규칙, 그 다음에 국회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헌법엔 여기까지고, 감사원법에 근거해서 감사원 규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법규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법규명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상의 이 법규명령의 형식들을 열거 규정으로 보지 않고 예시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다수설은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 맞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랑 뭐 큰 관계 없기 때문에 감사원 규칙은 이제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규명령이에요. 이런 것들이 법규명령인데 여러분들 이건 어때요? 여러분 요거가 법규명령은 맞는데,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 맞는데 행정입법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행정기관이라는 거죠.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법원 규칙은요, 사법부죠. 헌재도 마찬가지죠. 국회는 입법부죠. 그래서 저것은 행정입법은 아닌데 법규명령의 종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행정규칙,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 외에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범이에요. 위에 있는 것 외에, 법규명령 외에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범, 이게 바로 행정규칙, 행정명령인데, 훈령, 예규, 고시, 공고, 통첩, 지침, 많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 외의 것들이 바로 행정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누가 만드냐? 지방의회가 만듭니다. 지방의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교육감이 만들어요. 교육감. 그래서 이건 우리 그냥 집행기관이라고 쓰겠습니다.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집행기관 이러고, 교육감을 우리가 특별집행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동급이죠. 동급이에요. 지자체장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뽑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100% 법규 명령이고요. 얘는요, 위에 거랑 비교하게 되면 법이 맞다 이거예요. 법규 명령이고, 얘는요, 법규 명령인 친구가 있고 행정규칙인 친구가 있고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죠? 그러면 위에 있는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가, 법규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테마에서 배우게 되는데, 법규명령은 국회가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입법권은 국회한테 있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법규명령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법규명령이 위법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국회가 통제해요. 하지만 행정규칙을 통제할까요, 안 할까요? 국회가. 이건 휴지조각입니다. 휴지조각. 이건 법이 아니에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건 구속력이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의 매뉴얼입니다. 행정부 내에서의 그냥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국회가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가 이 부분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례는 이런 걸 만들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겠죠. 얘는 지방자치법 22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의 경우에 있어. 규칙은 지방자치법 23조예요. 어렵지 않죠? 23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 아까 이 교육감도 규칙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런 규칙을 우리가 교육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교육규칙. 교육감이 만드는 규칙을 교육규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요. 따로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일까요? 좀 길어요. 네. 맞추시면, 네, 좋으실 겁니다. 뭐지? 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5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교자법이라고 부르는데, 지교자법. 예. 자뻑이라는 뜻입니다. 자뻑. 그죠? 예. 지가, 교육자라고 자뻑에 빠졌다. 왜 이렇게 오늘 시니컬하지? 강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교자뻑. 지방자치 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5조입니다. 25조. 그래서 우리 행정입법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교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보시고, 문제인식을 어떻게 가지시냐. 권력분립 원칙에 따르게 되면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부정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행정부가 법까지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권이 지금 집중되어 버리잖아요. 3권이 분립돼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 행정입법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죠?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는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입니다. 한계와 통제. 그러니까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것을 일부 인정을 하기는 하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법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규 명령의 한계와 통제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한계와 통제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밑에 한계와 통제,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마자 1번의 법규 명령 보시면 1번 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이게 행정입법이죠. 명령입니다. 명령. 그 중에서 법규적 성질을 동반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법규적 성질 밑줄 그시고, 법규적 성질. 법규에다 밑줄 그신 다음에 옆에다 써놓으세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왜 썼는지 다가오십니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 우리 앞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배웠을 때, 법률의 법규 창조력. 국민의 법률 생활을 규율하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는 뭘로 만든다? 법률로 만든다. 이 법률이 형식적 법치주의하에서는 오직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만든 것이고,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이 법률은 광의의 법률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함께 위임입법이 포함된다고 하죠. 위임입법이. 이겁니다.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옆에다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서 실질적 법치주의죠. 실질적 법치주의. 법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성. 여기서 만들어진 법률, 명령 중에서 법규성이 인정되는 명령이, 법규성이 인정되는 명령이 법규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법규성은 뭐냐? 두 개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력을 미친다. 어디다 미친다? 외부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행정부 및 법원에게도 구속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요.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행정부는 이 법규명령에 위반됨이 없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도 구속합니다. 그 다음 법원도 구속합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이 법의 구속을 받아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법원에게 구속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서 땡겨내는 게 바로 재판규범성이죠. 재판규범성. 즉 여기에 위반되면 그 처분은 위법. 그래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첫 번째,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두 번째,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이런 걸 우리가 법규라고 한다. 그 법규의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법규의 성질을 우리가 법규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법률 종속 명령입니다. 법률 종속 명령. 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법규 명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규 명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법규 명령의 그 효력을 등급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법규 명령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효력의 등급을 한번 매겨볼게요. 등급을 매겨보면 첫 번째 헌법 대위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미쳐버리겠죠? 미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 대위 명령. 이런 시대가 안 끝났으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법률 종속 명령. 법률 종속 명령. 효력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딱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뭐예요? 헌법 대위 명령은요?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입니다. 이런 건 헌법에 따로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예, 법률보다 법률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규명령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규명령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과거에 박정희가 했던 그 긴급조치권, 이런 거 있죠. 긴급조치권 행사. 이런 거, 예, 유신헌법 당시에 헌법을 정지시켜버리고 지 맘대로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비상명령. 더 이상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도 한번 또 판례가 새로 나온 게 있었는데, 박정희의 또 긴급조치권 뭐 몇 호는 무효이다. 또 이런 판례가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죠? 예, 박정희의 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그죠? 다 불법적인 행동이었어요. 예. 이런 건 이제 신경도 안 써도 돼요.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거는 어디 있어요? 이거는 헌법 76조에 있습니다. 헌법 76조인데, 우리 헌법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76조 보시게 되면,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이거면 밑줄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긴급재정경제명령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에요. 76조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조항인데 긴급조치권에서 76조 1항이 바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이죠. 긴급재정경제명령. 그럼 2항 한번 보세요.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위에 있는 1항과 그 여러분들 강도를 비교해 보세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센데요. 그렇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위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죠? 긴급조치권 행사, 밑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죠? 긴급조치권 행사죠? 국회의 집회가,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국회의 집회를 불가능이 아니에요.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요.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고, 긴급명령권입니다. 2항은 긴급명령이에요. 1항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이고, 밑에 건 2항은 긴급명령입니다. 이거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거죠.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네, 뭐죠 이거?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입법이잖아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인데 효력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효력을. 이런 게 바로 법률 대위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느 게 더 넓어요? 밑에 게 더 넓죠? 국정 전반에 대한 겁니다. 긴급 명령권은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이고 위에는 이제 재정경제 관련된 내용까지예요. 그렇죠? 어느 게 더 강도가 세요? 긴급 명령권이 훨씬 더 세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면서 이게 바로 법률 대위 명령이다. 나머지가 이제 전부 다 법률 종속 명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 종속 명령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이 이걸 가지고 이거는 우리 쪽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 가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법률 종속 명령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다시 봅니다. 75조하고 95조 다시 봅니다. 75조 펴보시고 75조가 대통령령이었었고요. 이걸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죠. 95조에 아까 총리령과 부령이 있었습니다. 합쳐서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먼저 75조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여기까지 슬래시 끊어버리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요? 위임받아서 만드는 위임명령. 위임명령이죠. 위임명령. 뒤에 보시게 되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집행하기 위해서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 집행명령입니다. 집행명령. 앞부분이 위임명령, 뒷부분이 집행명령이에요. 그다음 95조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위임 여기 슬래시 끊으시고 어디에 위임을 받아요? 상위 법령입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그럼 행정법에서 위반되면 위법. 그게 뭐죠? 법이죠, 물론. 법인데. 그걸 뭐라 불러요? 행정법의 성문법원이라고 하죠. 성문법원. 그쵸? 행정법의 성문법원을 효력 우선순위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래야죠. 이게 또 받아들여지니까. 제일 위가 뭐예요? 헌법. 헌법에 위반되는 처분은 위법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행정법의 법원이기 때문에 위반되면 위법입니다. 뭐 신뢰보원칙 위반이니 비례원칙 위반이니 이런 것들 전부 다 헌법상 원리입니다. 헌법상 원리예요. 위반되면 위법이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바로 법률. 예, 법률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예, 시행령.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대통령령이고. 예, 그 다음이 뭡니까? 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예,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이거 이제 밑에가 좀 까다롭죠?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95조에 보니까 총리령과 부령이 있었죠? 여기서 총리령하고 부령하고 어느 게 상위법입니까? 총리령하고 부령하고? 헷갈리죠? 딱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이제 학설 대립이 있긴 한데 다수설은 총리령 우위설이 다수설입니다. 총리령 우위설이 다수설인데 근데 딱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총리령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총리령은요, 여러분들 75조, 95조에 보면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그 다음에 각 부장관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 있나요? 경찰청장 법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경찰청장이 만들고 싶은 법이 있으면 그건 누가 만들어줘요? 안전행정부 장관이 만들어줍니다. 대신 부령으로 만들죠. 그죠?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뭐 법제처 이런 처에서 청이 아니야 이번에 처죠. 예, 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이죠. 예, 처에서 법을 만들 게 있다 할 때 걔네들이 법 만들 수 있어요? 처장이 못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총리가 대신 만들어줍니다. 총리령으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그러면 처하고 각부 장관하고 누가 위에요? 처장이 각부 장관보다 위에요? 처장이? 아니죠. 그러면 그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의 법이 있어서 총리가 대신 만들어줬을 때 그런 총리령이 부령보다 위에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총리가 처에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그 각부에서 관할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만드는 총리령은 이건 부령보다 위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봐요. 처에서 만들 법이 아닌 이상 이게 이거보다 우위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우위예요. 근데 처에서 만들 법을 총리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은 이게 성립이 안 합니다. 그 다음 뭘까요?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예요. 그 다음 뭘까요? 예, 규칙이나 교육규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조례보다 항상 하위일까요? 조례가 항상 상위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원칙은 이런데 이거를 다시 우리가 4단계로 나눕니다. 4단계로. 1, 2, 3, 4. 1, 조례입니다. 조례. 규칙입니다. 밑에 뭐 하려고 그러지? 조례입니다. 규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위에 있는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밑에 있는 규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규칙이에요.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는데 밑에 있는 조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밑에 있는 규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칙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규칙이 조례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성문법원의 우리 효력 우선순위입니다. 효력 우선순위.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우선순위. 효력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5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국무총리나 각부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해서 법률은 당연히 뭐예요? 총리령이나 부령보다 위죠? 대통령령 위죠. 위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총리령과 부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위임이 바로 위임명령이고요. 직권이 바로 직권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비교하시면 되죠. 뭘 비교하냐? 75조에 있는 위임명령. 여기도 위임명령이 있고 여기에는 집행명령이 있었습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95조에는 위임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직권명령이 있었어요. 직권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법률을 단순히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해요. 그게 집행명령이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이거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허가 신청하면 신청서 양식, 건축 신고할 때 신고서 양식, 이런 거예요. 행정 심판 청구할 때 심판 청구서 양식, 이런 거 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정하는 거면 여러분 이게 법률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어떤 따로 위임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양식 만드는 겁니다. 단순한 양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만들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기는 직권명령 뭐야? 직권명령은요. 총리나 각 부장관이 직권으로 만들 수 있는 명령이죠. 근데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규적 사항을 규율할 때는 원래는 그 법규적 사항을 누가 만들어야 되니까? 원래는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지만 법규적 사항을 만들 수 있어요. 총리나 각 부장관이 직권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명령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집행적 내용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집행명령은 다른 이름이 직권명령이고 이건 직권명령은 다른 이름이 집행명령이니까 이건 쌤쌤입니다. 쌤쌤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결국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임명령 들어가 보시게 되면 둘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위임명령하고 이제 집행명령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시냐면 구별하는 방법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 첫 번째 위임이 필요한가? 위임이 필요한가? 상위 법령에서 이런 거 만들어도 돼. 이렇게 수권을 꼭 해줘야지만 만들 수 있는 법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ew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가?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는가? 두 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위임 명령 보세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법규 명령이다. 위임이 필요하다고 했죠. 옆에다 써놓으시고 일반적 의미의 법규 명령은 위임 명령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규 명령 그러면 위임 명령이에요. 일반적 의미의 법규 명령은 위임 명령입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의 구체적 수권을 필수적으로 요하게 된다. 수권 필요하다. 그다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아니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집행명령을 보시게 되면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한 거라고 아까 헌법 75조에서 봤습니다. 구체적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신고서 양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수권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면 수권이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되죠. 있어도 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이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할 수 없다. 단순한 집행에 대한 내용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게 더 강할까요? 통제 강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상 행정 입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법규 명령의 한계와 통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계와 통제가 이제는 그렇죠? 지금 그 테마 제목입니다. 그러면 한계와 통제에서 통제가 위임 명령하고 집행 명령 어느 게 더 강도 높게 들어갈까요? 통제가 국민의 권리 의무랑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통제가 세게 들어가죠. 위임 명령에 대한 통제가 훨씬 더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집행 명령이 있어요. 집행 명령이 있는데 상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들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위에서 있었던 상위 법률이 있죠. 이게 폐지됐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집행 명령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법률이 폐지되면 자동 소멸이죠. 집행을 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법률이 없어졌습니다. 법률이 이게 만약에 폐지되면 이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임 명령하고 우리 집행 명령하고 한번 비교해봤는데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옆에다 써놓으시고 위임 명령 옆에다가 어떤 식으로 위임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빵빵에 관한 사항은 빵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해요. 위임 명령은 제가 써드릴게요. 어떻게 한다? 빵빵에 관한 사항은 빵빵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총리령으로 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위임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명령 어떻게 써요? 집행명령은 빵빵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위임합니다. 시행에 관한 사항은 빵빵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위임합니다. 위에가 뭐라고요? 위에가 위임명령입니다. 위임명령이고 아래가 뭡니까? 아래가 집행명령입니다. 집행명령. 그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집행명령은 따로 위임이 필요 없다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임 필요 없다고 했지 위임이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위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위임명령 옆에다 써놓으셨죠? 집행명령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위임을 할 때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용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임을 해서 규율을 하는 것이고, 뭘 한다고요? 위임명령은
위임명령은 왜 만드는 것이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다. 집행명령은 왜 만드는 것이다?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집행명령이다. 그래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게 있고, 내용을 집행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임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거 위임 방식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빵빵에 관한 사항은 빵빵령이 아니라 빵빵이 정한다. 빵빵이 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A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요. A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위임이 나오면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뭘로 만들어질까요? 법규명령이 뭘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원칙은 이래요. 법규명령으로 만들어도 되고 행정규칙으로 만들어도 되고. 왜? 이거는 딱 정하기를 법규명령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정한다만 돼 있지 무엇으로 만들어라라는 형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식이 자유로워요. 법규명령으로 만들 수도 있고 행정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로 만들까요? 만들기 편한 걸로 만들겠죠. 법규명령은 만들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엄격해요.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만 비교해봐도 법규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중에 만약에 대통령령이라고 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도 통과해야 됩니다. 행정규칙은요.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냥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법규명령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행정규칙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더 쉬운 걸로 만들려고 하겠죠. 행정규칙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으면 실무상은 그냥 다 행정규칙으로 만듭니다.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요. 법규명령을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위임이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와 한계. 이거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위임시키는 방법 하나만 더 볼까요? 근거와 한계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시려면 우선 빵빵법 빵빵조에서 그러니까 무슨 법률 23조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첫 번째 위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임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위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빵빵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빵빵법 시행령 빵빵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위에 있는 거 있죠? 빵빵법 빵빵조는 A라는 의미이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상세한 규율은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뭐예요? 재위임합니다. 재위임해요. 그럼 이제 다시 빵빵법 시행규칙이죠. 이제 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빵빵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빵빵법 빵빵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빵빵조는 바로 비이다. 이런 식으로 위임해요. 계속 이렇게 서로 한번 위임하고 다시 재위임하고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시행규칙을 만들 때, 부령을 만들 때, 안전행정부령 이런 거 만들 때 이거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시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빵빵법 빵빵조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다 위임명령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안 나오면 집행명령이에요. 이런 게 나오면 위임명령에 대한 규율이고 이런 게 안 나오면 집행명령에 대한 규율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센스 있으신 분들은 벌써 느끼셨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은 법규명령 안에 내용이 위임명령의 내용이 있고 집행명령의 내용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으면 그 행정기관은 위임받은 내용에 대한 법규명령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선 만듭니다. 그러면 그 위임명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위 법률의 집행에 관한 집행명령의 내용도 같이 담아놓게 됩니다. 집행명령은 항상 위임명령에 같이 다녀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왜? 빵빵법 빵빵조에 대한 문제는요, 대통령 가보니까 이것만 나와 있다. 그럼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 여기다가 위임을 했지 여기다가 위임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지금. 그죠? 예. 불령에서 빵빵법 빵빵조는 B다라고 했는데, 그래? 그래서 빵빵법 빵빵조로 가보시면 되죠. 가보시게 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대통령령에 위임했지, 불령에 대한 위임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내려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서 불령에 다시 위임을 했더라 이거죠. 아, 그래서 만들어진 거구나.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요거 시행령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건 가능해요? 법률에서 바로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거 가능합니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아니라 불령으로 정한다 이게 바로 내려도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건 돼요? 이렇게 위임하는 거 돼요? 이렇게 위임하는 거? 이렇게 위임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었어요. 관악구 의회가 조례를 만들면서 귀찬김에 빠져갖고 빨리 끝나고 술 한잔 먹고 싶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거예요. 상세한 규율은 헌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간 거야.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상위 법령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거지 하위 법령을 상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랑 비교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행정 입법을 위한 법률 위임 있죠. 그다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권한 위임이라는 게 나와요. 권한 위임. 권한 위임이라는 게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위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권한 위임과 법률 위임의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법률 위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위임과 그다음에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의 위임, 그다음 얘는요,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의 권한 위임과 그다음에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으로의 권한 위임이 이거는 되지만 이건 안 되고 이건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산시에 신호등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게 되면 신호등은 누가 만드냐면 안산시장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산시장이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근데 안산시장이 신호등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시켰냐? 국가한테 시킵니다. 신호등 관리하라고. 지가 만들고 나서. 그래서 경찰서장이 관리합니다. 안산시, 안산 기초지방자치단체고요. 일반시죠. 안산시는 국가보다 당연히 하급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국가한테 자기 일을 시켜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권한 위임이 됩니다. 사무 위임이 돼요. 하지만 법률의 위임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위임은 되지만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 위임은 안 돼. 그 다음 근거와 한계 보겠습니다. 근거와 한계.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행정입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행정입법이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 어떨 때 통제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행정규칙은 통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에 똥 묻히기 싫습니다. 행정규칙은 휴지 조각입니다. 그러면 뭐만 통제하냐면 법규명령만 통제를 하는 거예요. 법규명령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위임명령이라고 했습니까? 집행명령이라고 했습니까? 위임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명령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명령을 언제 통제하는데요? 잘못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들었다, 제대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입니다. 그럼 맞자 2번. 그죠? 그러면 말이죠. 위임명령의 근거는 뭐야? 근거는, 그 다음에 위임명령의 한계는 뭐예요? 근거는 항상 법률유보예요. 법률유보. 그죠? 근거는 법률유보입니다.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에 위임이 있을 때만 위임명령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거 보시면,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수권규정,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임도 없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 마음대로 법 만들면 안 되죠. 원래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원래 국회에 있는 거니까. 이건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너무 단순해. 지금 얘기하는 게 위임명령이니까.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률에 위임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임명령의 한계를 들어요.
한계를 들어왔을 때, 그래, 위임이 있으니까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가죠. 위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위임을 해준 놈이 바로 수권법률입니다. 수권법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수권해줬습니다. 얘가 뭘 합니까? 얘가 아래다가 하위법을 만들도록 법률 위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바로 뭐야? 재정법령, 이게 바로 위임명령입니다. 이게 위임명령이에요. 위임받아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에 있는 수권상 한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수권상 한계는 수권을 누가 해주는 건데? 수권은 얘가 해주는 거잖아요. 얘가 수권을 해주다가 수권이죠? 얘가 수권을 해주다가 수권이 잘못됐으면 수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기도 잘못된 거죠. 모법이 잘못된 거니까 얘도 위협해지는 거죠. 그렇죠? 수권상 한계는 여기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권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계 위반됨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 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논의되는 게 바로 재정상 한계입니다. 재정상 한계. 그러면 수권이 있었고 수권이 제대로 됐는데 재정은 제대로 됐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족력이 있는가? 지가 너무 많이 먹다가 뭐 고혈압이 생긴 건 아닌가? 뭐 이런 그죠? 그래서 수권상 한계 옆에 보시게 되면 수권법령 이걸 가지고 보는 것이다. 법률 유보 문제다. 얘가 위임해주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재정상 한계 보시게 되면 재정법령, 이 위임명령, 재정법령, 재정법령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 우위 원칙에 대한 문제다. 재정상 한계는 법률 우위 원칙에 대한 문제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위임은 이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원칙, 포괄적 위임 금지입니다. 이건 75조 보세요. 75조 계속 보는데 볼 때마다 지금 포인트가 달라요. 포인트가 다른데 75조 보시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했을 때만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죠.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95조 보세요. 95조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75조의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은 95조에 있는 시행규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95조도 역시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 다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수권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명령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임 입법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국회 스스로 입법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수권을 이렇게 법률로 수권을 해주면서 네가 다 만드세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거죠.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알려주라 이거야. 알려주라 이건데 그러면 구체적 위임이었는지 아닌지 그죠? 이게 지금 위임이 있는데 말이야. 응? 위임이 있는데 위임이 여기 있죠? 위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구체적인 위임이 맞나? 아니면 잘못된 하지 말라고 한 이게 포괄적 위임의 정도인가? 과연 법률에서 어느 정도 위임하면 구체적 위임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형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야.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뭔 또 소리냐 이거. 그죠? 제가 봐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형식에 따른다는 것은요. 외관만 가지고 이걸 포괄적 위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쌓아놓는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법률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 물건이 뭔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그 물건을 아예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다 맡겨버렸어요. 분명히 어때요? 외관만 가지고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뭔지. 그쵸? 외관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포괄적 위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목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이것은 구체적 위임이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형식만 가지고 딱 외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핵심은 바로 뭐다? 핵심은 특정 조항만 가지고 파악하지 마라. 특정 조항만 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인 위임인가 포괄적 위임인가를 판단하려 들지 마라. 뭘 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판단해봐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봐도 그것이 뭔지 퀘스천 마크면 포괄적 위임이다.
법관이 봤을 때 이게 이런 위임이었구나 라는 대강을 알 수 있으면 포괄적 위임이 아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라 이건데 이런 판례는요. 예, 이만큼 있어요. 바가지만큼 있어요. 바가지만큼. 그걸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위임인가 포괄적 위임인가는요. 예, 판례를 딱 보면 그 법령 찾아봐야 되고요. 예, 이거를 그 법을 다 읽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법관이구나 생각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구체적 위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건을 봐야 아는데 어쨌든 기준은 이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판단하는 것이며 따라서 특정 조항만 가지고 그 외관을 가지고 파악할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기준 잡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구체적 위임이란 숙판 법령만으로 그 위임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다가 써놔보세요. 이거는요. 제정된 위임 명령입니다. 제정된 위임 명령. 그러니까 이거를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위임 명령 있죠? 제정된 위임 명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뭐가 될까가 예상돼야 돼요. 이게 뭐가 될까가 예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 위임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거. 교과서에는 이래 나와요. 규율 대상의 한정성 및 규율 기준의 명확성이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규율 대상은요. 양적 범위예요. 양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규율 기준은요.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구체성 정도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규율 대상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임을 해서 규율을 하위법 보고 규율을 하라고 하고 있는 그 규율의 대상이 넓어지면 명확성의 기준은 더 엄격화됩니다. 더 명확해야 돼요. 규율의 대상의 범위가 만약에 위임한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명확성은 약간 완화되더라도 충분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강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규율의 대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규율의 명확성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이게 커지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게 더 명확해져야 되고 이게 작아지게 되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항. 오른쪽에 보시면요. 13조, 23조 사망, 59조, 96조 이런 걸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13조는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조 사망은요. 손실보상 조항이고 그 다음에 59조는요. 조세 법정주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96조 제시했는데요. 행정조직 및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입니다. 딱 보세요. 딱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13조부터 보세요. 13조부터. 13조. 눈으로 찍고 봐야 돼요. 법률사항입니다. 법률사항. 안 그러면 다 어려워 보여. 예.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뒷부분 이중처벌 근무절칙이고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벌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 무엇이 죄인지는 법률로 정해라라고 했어요. 법률로 정해라. 법률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죠. 23조 보세요. 23조. 사망 보시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만들도록 하고 있죠. 법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9조 보시고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 법정주의죠. 조세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라.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95조까지 제시했나요? 95조 한번 보시고요. 네, 96조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설치 조직이 조직 법정주의고 직무 범위가 행정기관의 이제 사무 범위이기 때문에 권한이에요, 권한. 행정 권한 법정주의예요. 앞에 게 조직 법정주의, 뒤에 게 권한 법정주의입니다. 법률로 정하라라고 했으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헌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헌법에서 말한 법률은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에요. 그럼 위임이 안 될까요? 국회만 만들 수 있을까요? 조세의 내용은 국회만 만들어야 되나요? 절대 위임하면 안 되나요?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비전문적입니다. 법률로 정해라라고 했지만 그 의회, 국회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위임을 안 하면 법률을 만들 줄 모릅니다. 위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사항에 보시게 되면 항상 법률로서 정하도록 미리 정해놓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 여부를 따져봐라 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우리 앞에서 법률유보 원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법률유보 원칙을 배웠어요. 거기서 통설판례 입장이 뭐였어요? 통설판례 입장이 중요사항 유보설이었습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이거의 다른 이름이 본질성설이었어요. 본질성설. 그렇죠? 그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 기본권이었어요. 헌법상 기본권. 당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본권에 중요한 사항이냐,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랬을 때 중요한 사항이면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항이면 법률유보에 적용을 받아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법률유보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이름이 중요사항 유보설의 또 다른 이름이 본질성설이에요. 그렇죠?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것 때문에 이름이 중요사항 유보설이에요. 본질성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근데 중요하긴 중요한데 본질적 사항이야 아니면 그것이 본질적 사항이 아니야.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강도 한 번 더 높여서 의회 유보 여부죠. 본질적 사항이면 의회 유보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 유보에 그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법률 유보와 의회 유보의 차이가 뭐죠? 유보는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 그쵸? 그러면 이거 법률에 맡긴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같은 행정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이랑 아까 법규 창조력도, 법률의 법규 창조력도 법규를 만들 수 있는 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고 위임입법도 포함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국회가 만드는 법률하고 그다음 법규명령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까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여기서 의회 유보가 적용되면요. 의회가 만든 법률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요. 오직 법률. 이거 오직 법률. 얘는요. 그대로 와서 법률과 법규명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 사항이라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하면 법률 사항이라고 해서 항상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려하라고요? 과연 의회 유보 사항인가 아닌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인가 아닌가? 의회 유보 사항인가 아닌가? 이걸 보라 이게. 법률 전속사항, 오직 법률로서만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뭐 안 되죠. 이건 의회 유보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 유보사항. 위반 효과. 이건 뭐예요? 어디서, 아이고, 없어졌네. 수권법령이 있고, 그쵸? 여기 이제 재정법령, 위임법령이 있고, 여기 이렇게 수권, 위임이 있습니다. 지금 수권상 한계 얘기를 했고, 수권상 한계는 예의 문제예요. 여기서 만약에 수권상 한계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얘가 뭐예요? 위법. 여기 내려오는 위임 과정이 위법. 그러면 얘도 당삼 위법. 이게 위법이면 얘가 법규명령이죠. 이게 법률이고 이거에 근거해서 나온 처분은 어떻게 돼요? 위법.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을 논의했을 때 이거 무효 사유일까요? 취소 사유일까요? 내용상 문제죠. 법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용상 문제죠. 내용상 중대성은 명백성 인정됩니까? 이게 위법해진 것은요. 이게 위법하기 때문이고 이게 위법해진 것은 이게 위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법한 것은요. 법률이 헌법상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수권 법률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일반 국민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절대로 명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명백하지 않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그다음 밑에 재정상한계 보시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하고요.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규율을 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재위임 금지 원칙. 얘가 또 위임하는 거예요. 또 위임. 할 수는 있지.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법률이고 이게 대통령령이고 이게 뭐일 수 있어요? 부령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위임 한번 내려왔고 여기서 재위임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포괄적 재위임은 안 된다. 헌법상 일정한 경우 재위임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재위임은 수권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안 돼. 얘 보고 정하라고 했는데 얘가 100% 토스해. 네가 정해 임마. 이렇게 되면 이 위임은 뭐에 반해요? 이 위임에 여기에 반하죠.
상위 수권 법률에 위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 위반 효과. 이번에 이건 뭐야? 여기에서의 재정상의 한계죠. 역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고 역시 법규 명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아요. 법령의 위헌 위법 문제는 다 명백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 위반 효과도 그 처분은 취소 사유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3번 보시면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생각해 보세요. 위임 명령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행명령은 위임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위임 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점 두 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상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해 안 필요해? 두 번째는요, 새로운 권리 의무에 대한 규율을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근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한계는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이죠. 새로운 권리 의무 규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권리 의무 규율을 하면 그 자체로 위법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처분이 위협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상식적으로 로마서 3번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입법을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가면서 이번 테마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 입법을 전반적으로 좀 체계를 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